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취임 후 가장 큰 개각인데요. 이번 개각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에 한국당은 총선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개각 2기다, 3기다, 2.5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2기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기 내각 진영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7명 교체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총선에 출마해야 될 장관들이 당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가장 컸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2기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이제 1기와 달리 좀 해야 될 국정 운영의 목표치가 예.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 역할을 좀 주문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기 장관분들은 일 1기 나름의 고생을 했지만 이제 2기에서 역할을 좀 솔직히 더 다부지게 해야 되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이제 정부 초기의 지지율과 지금 이제 한 50% 내외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네. 여튼 그런 역할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적재조소의 인물로 재배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개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그래픽으로 지금 몇 면을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박영선 진영 의원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의 발탁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의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 있어서는 지역구 조정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박영선 의원은 뭐 그동안 쭉 물망에 올라왔던 경우인데 이제 과연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합하냐라는 문제인데 그동안 사실은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뭐 벤처에 대한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정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는 싶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박양호 전 문광부 차관, 김현철 통일연구원장, 지금 의원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5명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이제 참여정부 때도 이 통일 문제를 북핵 협상에 했던 함께 분이고요. 있었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하여간 저희 당에서도 역할을 좀 하셨고 네. 외교안보통일 국정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명균 장관에 이어서 남북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북미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예. 여전히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북한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계속적으로 활동을 역할을 했던 분이고 예. 그 연장선에서 장관을 맡으신 분이고 제가 뭐 내외로 쭉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평판도 좋고 예. 전문성도 뛰어나고 역할을 잘 하실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예. 꼼꼼하신 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동의하시는죠, 전체적으로는? 예. 지금 야권에서 아마 청문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문제를 삼을 분이 아마 김현철 장관내정자일 겁니다. 그 예, 언론에서도 예.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번 개각 과정에서도 언론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되는 대목은 뭐냐면 지금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이 상당히 이제 무능함을 노정한 상태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북미회담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들어가는지를 몰랐었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는 서명식 그 이벤트와 관련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모두 이벤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을 직전까지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의용 실장이나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가 실제로 미국하고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된 과정이고 이 김현철 장관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가 제기되냐면은요. 사실은 이번 인사 중에서 가장 캠프에 깊게 참여했던 분이 김현철 씨입니다. 근데 캠프에 깊이 참여했다라는 것보다 이분이 과거에 이제 신문에 기고하거나 발언한 내력을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드가 배치될 때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지난 1월 달에 지금이야말로 제재 완화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이분이 얘기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회담이 지금 결렬된 상황이고 빠른 시간 내에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엊그저께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이제 외교위원회 아테소이 위원장이
지금 한국이 앞서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경고성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신한반도 체제를 염두에 두면서 소위 이제 제재 완화라는 것들을 주요한 수단으로서 계속 강조를 했던 분이 네. 통일부 장관이 내정된 게 적절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 통일부 장관과 업무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 이게 외교부 장관 지금 얘기를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통일부 장관의 아닙니다. 역할과도 예. 지금 김현철 장관이 예. 대표적으로 제재 완화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물론 일각의 주장일 것 같고요. 그다음 제재 완화를 통일부 장관이 주장을 해야죠. 앞으로도 저는 금강산 관광 문제나 아니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북한의 이슈가 아니고요. 예. 우리 남측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전 10년 동안 고착화되고 경색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손해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주기다라고 얘기를 해오는데 퍼오기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 제재 문제는 미국발 제재도 있고 유엔발 제재도 있지만 남북 간이 잘 협력을 하면 제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독일에서 저희 한국관광공사하고 예.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금 북한 측하고 같이 해가지고 관광 상품을 지금 전 세계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뭐 지난번에 북미 협상에 최종적으로 사인만 못했을 뿐이지 중단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예.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김현철 장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기고 가지고 이분의 뭐 검증은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평화와 통일의 그 가는 길목에서 예.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예.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서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예. 적임자다라고 다시 한번 그렇군요. 강조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상임위에서 이제 청문회에서 그렇죠. 나올 이야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뭐 격렬한 토론이 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북한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차이나 또 제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워낙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예.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속 우리 정부에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이 결렬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제재 문제에 관련해서 앞서가지 말라는 분명한 미국과 같은 신호를 목소리를 내야 보내고 된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실 중재자란 말에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북핵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인 입장인 거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중국의 왕위부장조차도 양쪽 북미가 서로 무리한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괄적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계속 제재 완화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국제사회에서 가능할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이해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유엔의 결의나 그간의 미국의 제재를 놓고 보면 지금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국제적 과정 속에서 지금 자재 반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를 미국에서 만들 때에도 일부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급한 그 주장을 하는 그 장관 내정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과연 그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가 상당한 예. 그 청문 내용이 될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분명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또 반면에는 북한과의 소통에서는 충분히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좀 해보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상호 의원이 개각 명단에 들었다가 지금 빠진 부분이 지금 뭐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과 청와대 해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네요. 그 이야기는 이게 총선에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뺐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야당에서 예. 이번에 그 나오시는 분들 정치인의 숫자보다 이번 개각 명단에 들어간 분이 두 분인데도 불구하고 총선형 인사라고 지금 강력하게 네 비토를 놓고 분이 있지 나오고 두 분 않습니까? 들어간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7명 중에 3분이 됐을 경우에 그 정치인들의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비중이 높아지면 네. 그에 따르는 또 비난이 있을 법하다라는 예. 판단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지금 한석도 저희는 굉장히 소중한 거입니다. 그래서 예,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총선을 치르려면 아무래도 역량 있는 저희 이제 중진은 중진.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연배로 보면 중진은 아니지만 원내대표 어쨌든 허리 선출할 역할을 할 수 수 있는, 있는 층이 좀 두터운 게 예. 총선을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판단이 고려돼서 아마 그 전문가 예. 출신, 그러니까 차관 출신이 이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저러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 본인의 결정과 그다음에 청와대의 판단, 그다음에 당의 요청이 이렇게 삼박자가 아울러져서 아마 그 우상호 의원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굳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있죠. 혹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아니냐, 검증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두 예.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상호 의원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무슨 검증 과정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왜냐하면 예. 검증 과정의 문제였다면 훨씬 이전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제가 추측입니다만 지역구 한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소위 86세대라고 하는 사람 출마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걸 누군가가 내부에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악역을 맡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이 부여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그 개각과 관련해서 야권의 비판의 방향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번 개각이 발생된 원인이 지난 연말에 공직기강의 회의, 거기다가 이제 정책 실패, 여기서 비롯돼서 사실 너무 늦게 진행된 건데 예. 문제는 과연 지금 그 새로 개편된 사람들이 등장해서 정책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이제까지의 문제는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너무 꽉 틀어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각에 권한도 주고 또 책임도 분명히 하는 그런 국정운영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업무부처를 정부로부터 이제 그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데가 무려 28군데거든요. 예. 근데 작년 12월 중순에 7개 부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쭉 안 받다가 지난주에 3월 6일 날 기획재정부도 서면으로 받고 나머지 경제부처 그 다음 날 6개 경제부처도 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총리가.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요 경제부처가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각의 책임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을 바꾸는 문제에 더 넘어서 정말 내각이 중심이 돼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국정운영 방식으로 변할 것인가. 예. 그게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정책 성과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그 보셨군요.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에서 대표가 중심이 돼서 전국 그 지방 자치단체장과 순회하고 있죠. 예. 예산 정책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어쨌든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하기 전에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두 번에 걸친 정부 운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의 실패된 정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운영을 그러니까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정부를 두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저희가 미완의 성공과 그다음에 실패한 두 정부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각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을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철학과 가치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 예. 당정청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각의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얼마만큼 긴밀하게 협력해내느냐의 문제도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충고로 받아들이겠지만 알겠습니다. 과도한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예, 알겠습니다. 저건 아마 제가 말씀을 잘못 예, 이해했는데 짧게 너무 내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예. 복지부동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번에 미세먼지 보십시오. 미세먼지가 그렇게 극심한데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까지 장관이 안 움직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각이 책임성을 갖고 보다도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 국정 운영이 잘 되기는 뭐 국민의 바람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정청이 협의한다는 것이고 내각은 조금 더 이제 힘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나눠보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 이 박양호 문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영학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CJ ENM 이사를 오래 했다는 거죠. 사회이사 겸 감사, 예. 감사위원이면 이제 상임 감사지요. 네네. 근데 오히려 이제 시민단체하고 영화계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 편향적으로 하는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국 그 경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예. 대신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예. 그런 편향들로 가지 않도록 그 족쇄를 채워놓는 거죠. 그런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다 생각이 털고 듭니다. 갈 수 있는 청문회가 필요하다. 털고 가는 것보다 정말 그런 예.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앞으로 만약에 예. 대기업 중심의 문화산업 정책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청문회 때 못을 박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토부 지금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노조가 환영한다는 이례적인 네. 그런 어쨌든 뭐 성명을 발표했죠. 예. 내부 승진이기 때문에 네. 그 공무원들이나 뭐 노조에서 물론 이제 힘 있는 정치권 인사가 오는 것도 그 부처에서는 환영할 일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에서 승진해서 장관이 되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의 바램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장관까지 예, 그다음에 실력 있고 올라갔으니까요. 예. 능력 있는 분이 부처의 수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처가 힘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평가죠. 특히 이제 김현미 장관의 경우는 정치권에서 몇 안 되는 저희 당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실력과 그 힘을 겸비한 그런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고요. 예. 그래서 그 후임으로 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동안 정부로부터 굉장히 이제 조망을 받았던 부서이고 그렇죠. 이전에 국토부가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질타를 많이 받았던 부처에서 이렇게 좀 탈바꿈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 이렇게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돼서 발령 내정자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해서 환영의 박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서 뭐 그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내정자, 그러니까 차관했던 분이 이제 장관으로 됐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 그리고 걱정과 그다음에 비판에 대한 것도 물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도정환 장관이 이제 그 정교조 출신의 정치인의 또 이제 시인 출신 시인이시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산업에 어쨌든 문화산업을 좀 육성시키기 위한 좀 슬기로운 방안들이 함께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에 활동을 했던 분이라 해서 뭐 비판받는 것보다는 그 비중의 문제, 경중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예. 편향됐다는 점이 있으면 바로잡는 노력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장관께서 그 이전에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장관은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참모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주는 그런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오는 네 분의 장관은 이제 총선 준비를 하는 거로 볼 텐데 다 공천 겪어야 되는 과정 다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할까요? 저는 예. 일단 그분들이 상당히 예. 중량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총선 문제보다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는 민주당에서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중량감 있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뭐 김부겸 장관이나 이제 이 김영춘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신 있는 분들이어서 이제 내각에 있다 좀 나왔으니까 청와대가 뭔가 좀 그 오바를 한다라든지 정부가 좀 무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면 오히려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당에서 쓴소리를 해야 된다.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당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지지율 얘기를 좀 이제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어제 나왔던 내용이죠. 지금 지지율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큰 뭐 변화는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온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소폭 상승하는 느낌이 있고요. 1%고 나머지는 같은 뭐 그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7일 날 네. 전당대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한교안
대표가 총리를 지내고 그다음에 장관을 지냈지만 정치 초년생으로서 좀 신선하다는 이미지는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유한국당으로는 좀 아픈 구석인데요. 오를 만큼 옳았다. 예,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네. 이 5.18 망언에 대해서 한교안 대표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고 자고우면하고 눈치 보기 급급하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저분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 그 야당이면 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으로서 대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대책 없이 예. 좀 발목 잡기나 비난 일변도다. 그래서 소위 합리적인 보수층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좀 별로 안 하는 분위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효과를 네. 못 본다고 이제 평가를 하셨고요. 자, 정 의원님께는 이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봤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지금 한 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고요. 지난 2월 4주차 조사보다 부정은 또 올라가서 1% 차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이런 뭐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요. 저 정도도 아주 견고한 겁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은요. 지난 일주만 돌아봐도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동향 조사가 나왔는데 소득 격차가 최대로 발생했고 실업자 수도 최고로 증가를 했어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지어는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뿐이 안 빠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여전히 이제 핵심을 떠받치는 지지층이 있다라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했습니다만 네네. 대안 세력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빨리 빠집니다. 근데 대안 세력이 보여주는 모습도 같이 믿업지 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당 지지율이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결국은 대안 세력이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주면 달라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것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로 좀 정책에 대해서 완고하고 고집을 너무 부리고 실패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급속히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은 이 정도가 이제 이 정도 45%가 콘크리트 지지율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도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20대에서 40대 여성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지금 당에서는 좀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너무 세분해서 쪼개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서 예. 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만약에 20대, 40대 여성의 지지율이 좀 하락의 요인이다라고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가장 있었을 것이다. 영향을 미쳤을 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가 카풀 택시업계와 카풀 협상을 맺은 게 네. 반영이 된다면 저는 예. 뭐 다시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얼마나 공직사회와 그다음에 청와대와 당이 일사불란하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 문제는 저는 회복이 된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공무원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였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천적인 노력, 그러니까 국민들도 해야 되겠고 공직사회도 해야 되겠고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있는데 정말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고 특히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이 최근에 들어서 2016년 들어서 더욱 더 세밀화됐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 영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 정말 비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시죠?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주제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